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요 11단원으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10단원에서 추정을 해본 현금 흐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도안을 해보자 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11단원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엄청난 거를 알아보는 것 같긴 한데 이 시나리오 분석, 민감도 분석, 시뮬레이션 분석 다 조금씩 이미 접하셨던 개념이기도 하고 그런 명칭을 안 붙였다 뿐이지 우리가 이미 실생활에서 뭐 시나리오 만약에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거를 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배우는 것에 대해서 차이점이나 그런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아시면 되지 이렇게 너무 막 어렵게 접근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3 여기로 넘어와서는 손익분기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손익분기라는 말을 언론이나 아니면 다른 교과목에서 이미 배우셨죠. 그래서 지금 이 손익분기라는 거는 우선 우리가 뭔가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거를 말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투입한 비용을 넘기는 지점이 바로 손익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영화 같은 거가 만약에 개봉을 했어. 그러면 이게 몇만 명 이상의 관객이 봐야 손익분기를 넘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손익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손익분기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변동비랑 고정비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변동비랑 고정비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지금 보시면 변동비라는 거는 뭐를 말을 하냐? 생산량이 변할 때 더 늘어나게 되는 비용. 그래서 지금 여기 막 기호로 표시를 하긴 했지만 만약에 생산량이 1000개였고 하나 생산하는데 2가 들어. 그러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1000 곱하기 2 하면 2000이 총 변동비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만약에 생산량을 5000개로 늘리기로 했어. 그러면 2 곱하기 아까 2000이었다가 5000으로 바꿔서 이렇게 만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산량이 1000에서 5000으로 늘었더니 총 변동비도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라는 게 되게 당연한 거죠. 왜? 물건을 더 만들게 되니까 당연히 그에 따라서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변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만 보면 생산량이 변할 때 변하는 비용, 그에 따라서 함께 변하는 비용이 바로 이 변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굳이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면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그에 비례해서 비용도 늘어난다. 그래서 이게 변동비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변동비랑 다른 것이 바로 이렇게 고정비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고정비라는 것의 우선 뜻은 뭐냐면 생산량이 변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비용이 바로 고정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예제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뭐 공장 시설 이미 지어놨기 때문에 내가 그 공장 시설 안에서 1000개를 생산하던 2000개를 생산하던 뭐 더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아니면 내가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임대료를 내가 매달 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매달 내는 임대료는 어차피 고정이에요. 뭐 내가 식당 주인인데 뭐 100개를 팔든 200개를 팔든 임대료랑 연동이 안 되어 있다면 나는 어차피 그냥 계속 고정된 임대료 나가는 거지. 즉 그러한 것이 바로 요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뭐 요런 거를 또 변동비랑 고정비로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막뭐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하는 게 어렵지만
그 대학생 분들이 유럽 여행 많이 가죠, 방학 때. 그러면 내가 어차피 타고 가는 비행기의 항공권은 어차피 그거는 고정비예요. 그리고 내가 유럽에서 하루 더, 이틀 더 머무냐 안 머무냐 하는 거는 내가 하루 더 쓰는 돈이 더 추가되는 거에 따라 이게 늘어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변동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항공권은 어차피 내가 가고 오고 하는데 돈 써야 되는 거니까 고정비고 내가 하루 더 체류하고 이틀 더 체류하고 하면 할수록 돈이 조금 더 일일씩 더 드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변동비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미 일상에서 변동비랑 고정비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잘 구분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비랑 고정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런데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이 고정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이게 일정한 기간 안에 변하지 않으면 생산량이 어떻든 간에 변하지 않으면 고정비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어떤 기간이라는 것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한대라면 그러면 그렇게 한 고정 비용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고정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임대료도 최소 물가 변동에 따라서 이제 건물주가 올려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어느 딱 기간 안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면 고정비인데, 또 장기간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조차도 고정비가 아니고 변동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일정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고정비인 것도 넓게 보면 변동비로 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고정비라고 해도 그것이 영원히 고정되어 있냐 하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우리 재무관리 교과서에서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고정비랑 총비용이라는 걸 합쳐. 그래서 베리어블 코스트가 변동비고 픽스드 코스트가 고정비예요. 이제 그러한 것이 이렇게 V 곱하기 Q 플러스 픽스드 코스트 해서 Q가 생산하려는 양, 그다음에 여기 스몰 v가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돈, 들어가는 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연간 고정비가 8,000이고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3이다. 그러면 총 비용 토탈 코스트는 3 곱하기 Q 생산량 플러스 8,000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6,000개 생산하기로 한다. 그러면 요 Q에다가 6,000을 넣으면 딱 26,000이라는 것이 총 생산하는 드는 비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산량을 이렇게 6,000만 해보지 않고 1,000 생산했을 때, 5,000 생산했을 때, 10,000개 생산했을 때 다 이렇게 총 비용이 변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 경우에는 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고정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고정비는 변하지 않는 것을, 생산량이 어떻게 늘든 줄든 고정비는 이렇게 고정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변동비만 이렇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밑에 고정되어 깔려있는 것이 바로 고정비가 되는 것이고, 하나 더 만들 때마다, 물건 하나 더 만들 때마다 더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변동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 만드는데 더 들어가는 비용이 3달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영어로는 인크리멘탈, 우리가 10단원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거를 증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경제학에서는 요거를 마지널, 혹은 한글 표현 국문에서는 한계 어쩌고저쩌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다 뭐를 의미를 하냐, 한 물건 하나 더 만들 때 들어가는 돈, 그거를 이렇게 증분 비용이라던가 한계 비용,
뭐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 11.2도 쉽게 살펴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이 블룸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연필 하나 만드는데 55센트의 변동비가 든다. 그리고 임대료로는 매달 5,000달러가 든다. 그렇다면 연간 10만 자루 연필을 만약에 생산하기로 한다. 그러면 총 생산비 얼마인가? 평균 비용 얼마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총 비용은 총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니까 여기서 하나 만드는데 55센트니까 0.55 곱하고 10만 자루 생산하기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곱하기 10만 플러스 변동비가 아까 한 달에 5천이니까 매달 5천이니까 이거를 연으로 우리가 본다 하면 곱하기 12 해서 6만. 그래서 총 비용은 11만 5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총 비용이 11만 5천이 연필 10만 자로 만드는데 필요한 돈이니까 요거 한 자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나누면 평균 비용이 1.15달러가 되겠죠. 이제 요 블룸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 요런 회사인데 이제 5,000자루의 연필을 추가로 한번 생산해볼래? 라는 이런 문의가 추가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하자. 그래서 이미 생산하고 있는 10만 자루 연필에다가 더해서 5,000자루를 생산을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자.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고정비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블룸 코퍼레이션 회사는 이 5,000자루 추가 주문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연필 하나 생산하는데 55센트가 들죠. 그리고 여기 위에서 추가 주문 받는다고 해도 그 고정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5,000자루 추가 주문의 경우에는 75센트 하나 더 팔 때 75센트를 여기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 연필 만드는데 55센트가 드는 거니까 그냥 한 개 팔 때마다 20센트씩이 그냥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을 내리면 블룸 코퍼레이션은 5,000자루 추가 주문 받아야 된다, 생산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으로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러한 것이 총 비용은 고정비랑 변동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기초 개념을 가지고 한번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손익분기라는 것도 이제 좀 여러 버전의 손익분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회계적 손익분기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회계적 손익분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넷인컴이 0인 점이 바로 회계적 손익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 최소 손익분기 이상은 팔아야 이제 그때부터는 넷인컴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로 넷인컴이 0에서 이제 플러스로 바뀌는 그 순간, 그 지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통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 디스켓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USB만 아실 텐데 예전에 컴퓨터 USB 나오기 전에 쓰던 디스켓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디스켓이라는 게 있는데 디스켓 하나를 한 개를 5달러에 파는 가게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직접 제조를 해서 파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떼다가 와서 이제 파는 거다 보니까 한 개 떼오는데 3 주고 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3 주고 떼와서
하나에 5에 파는 거지. 그러니까 2씩 남겨먹는 거지. 이제 이거가 변동비고, 이제 고정비로는 600, 그리고 감가상각비로는 300이라는 회계적 비용이 든다. 그러면 이 소매상한테 있어서 손익분기, 그러니까 이제 넷인컴이 0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 순간은 도대체 몇 개를 팔았을 때인가? 라는 거죠. 오, 자,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디스켓 한 개 팔 때마다 그냥 나는 2씩 나한테 떨어지는 거죠. 즉, 이러한 2를 뭐라고 하냐? 여기 지금 그냥 어려운 말로, 단위당 공원 이익, 여기 영어로는 contribution margin per unit 라고 한다. 그러니까, 디스켓 한 개 팔 때마다 나한테 떨어지는 거를 어렵게 말을 하면,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거, 이게 뭐냐 하면 단위당 공원 이익이라고 써야 되는 거, 그런 거 안 나온다니까? 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한 디스켓 하나 팔 때마다 나한테 떨어지는 게 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선 계산을 해놓고, 이 회사의, 아니, 이 소매상의 경우에는 지금 고정비랑 감가상각비로 합쳐서 900이 된다며. 그러면, 자, 봐봐요. 비용으로 나가는 게 총 900이잖아. 그러면 여기 900. 그리고 내가 디스켓 한 개 팔 때마다 나한테 남는 게 2. 그러면 900 나누기 2를 하면 450. 내가 디스켓 450 넘게 팔면 나는 그때부터는 이제 넷인컴이 플러스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51개를 팔면서부터는 이제 넷인컴이 플러스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50개를 만약에 판다라고 했을 때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보면 여기서는 지금 디스켓 하나 팔 때 5니까 5 곱하기 450 하면 매출이 2250 그리고 하나 파는데 3, 하나 떼오는데 3이 되니까 3 곱하기 450 하면 변동비가 1350 그리고 고정비로 600 그 다음에 감가비로 300 해서 이 매출액에서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고 하면 0이고 EBIT가 0이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0에서 0을 빼면 넷인컴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450이라는 것이 이 BEP 그러니까 손익분기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줄여서 그냥 BEP라고 하는 게 진짜 맞구나 우리가 구한 게 잘 구한 거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했다? 내가 들어가는 비용을 내가 물건 나누기 물건 한 개 팔 때 얼마씩 남지? 라고 하면 그게 이렇게 450개라는 게 나왔고 이제 그게 손익분기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제 회계적 손익분기는 결국은 뭐냐면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을 때 이제 나오는 요 부분이 450 요 점이 회계적 손익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450보다 적을 때는 회계적 순이익이 음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음이 되는 거고 450보다 많이 팔면 회계적 순이익은 양이 되는 지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그 매출액 선이고 요게 비용 선이라서 이제 요 부분에서는 순이익이 플러스가 난다는 것이고 요 부분에서는 오히려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순이익이 음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가지고 조금만 참으시면 여기 막 기호가 많이 나왔죠. 근데 이거 우리가 그냥 지금 앞에서 배운 거를 손익분기 계산하는 거를 약간 조금 일반화를 해보기만 하는 거니까 조금만 참고 들으세요. 자, 보시면 한 물건 파는 가격이 P라고 하고 변동비가 V, 총 판매량이 Q야. 그런데 총 매출액이 S, 총 변동비가 VC, 그 다음에 고정비가 FC,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D, 세율이 T라고 하자. 그러면
총 매출액에서 변동비, 아까처럼 고정비 빼고, 변동비 빼고, 고정비 빼고, 감가비 빼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서 곱하기 t를 하는 게 아니라 1-t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순이익이 되는 것이고, 이 순이익을 0으로 만드는 이 판매량 Q 포인트, Q가 손익분기였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양변을 1-t로 나누면 바로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S는 P 곱하기 Q, 그 다음에 VC가 V 곱하기 Q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우선 요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고, 여기 S랑 VC를 각각 P 곱하기 Q, 그 다음에 V 곱하기 Q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Q, 판매량만 왼쪽에 남기고 나머지를 다 오른쪽으로 몰면 요거를 이용을 하면 손익분기에서의 판매량을 구할 수 있는 일반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 우리가 어렵게 일반화를 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 지금 600이랑 300이 비용으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600이랑 300을 더하면 위에가 900. 그리고 하나 파는 거가 5달러였고 내가 그거 하나 떼오는데 3이 들었지. 그래서 5 빼기 3 하면 2. 그래서 900 나누기 2가 된 거고 결국 요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했던 거지. 그래서 이거 했던 건데 손익분기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일반화를 그냥 공식 아니면 식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회계적 손익분기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판매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집중을 하고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가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는 지금 보시면 이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생산 비용, 판매 비용, 그다음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유일하게 예측 안 되는 게 하나 뭐야? 이게 얼마나 팔릴지, 매출이 얼마가 될지 유일하게 그것만 예측이 안 되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익분기라는 것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손익분기를 넘기는 지점부터 내 넷인컴이 플러스가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목이 바뀌기는 하는데 우선 그 예시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 세일보트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새로운 요트를 개발을 하려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요트 판매 가격이 한 척당 4만인데 변동비가 한 척당 2만이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 팔 때마다 2만씩 고정비가 또 연간 50만 달러가 있죠. 자, 보시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 생산하는 장비의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350만 만큼의 돈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 생산 장비는 5년 동안 쓸 수 있는 거고 모두 다 감가상각이 되어서 단종가치를 0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자. 그리고 이 웨트웨이는 이 투자안에 대해서 20%의 요구 수익률은 나야지 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웨트웨이가 5년 동안 약 425척, 그러니까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85척을 연간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에 세금은 없다고 하고,
그러면 이 투자안은 채택해야 되냐? 자, 보시면 우선 이 85척을 팔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영업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 10단원에서 영업현금 흐름 계산하는 방법은 EBIT에서 감가상각을 다시 회수해 준 다음에 세금을 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EBIT가 계산을 하는 것이고 세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각각에 대해서 우리 위에서 나왔던 정보를 반영을 하면 영업현금 흐름이 총 연간에 120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들어간 총 비용을 이렇게 맨 앞에 넣어서 NPV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채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선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손익분기를 한번 계산을 해보기로 하자. 그러면 손익 몇 대를 팔았을 때 최소 비용은 건지나 라는 것, 그러니까 손익분기를 계산을 해보기로 하자. 그러면 이 회사는 하나 요트 팔 때 4만에서 2만을 뺀, 그러니까 판매 가격에서 변동비를 뺀 2만씩이 나한테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연간 감가상각비는 70만이다. 왜? 요 생산 설비를 5년 동안 쓰는 거니까 1년마다 떨려나가는 감가상각비는 70만이야. 그리고 고정비가 아까 연간 50만이라고 했으니까 50만하고 70만을 더하면 120만. 그래서 이 120만을 위에다 넣고 나누기, 요트 하나 할 때마다 나한테 떨어지는 2만으로 나누면 이렇게 60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웨트웨이 컴퍼니 세일보트는 1년에 85척을 팔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이렇게 구한 손익분기인 60척보다 25척이나 판매량이 많은 거니까 이 사업 하면 되겠네 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1단원 중반에서는 맨 처음에 변동비랑 고정비 그걸 합치면 총비용이 된다라는 것을 기초 개념으로 깔고 이제 우리 회사 사장님이나 아니면 가게를 한다 하면 주인이라면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총비용 관심사인 판매량, 즉 손익분기가 도대체 얼마냐라는 것을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 동영상에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